이왕 시작한 거 딱 100일만 달려볼게요. 나이 50, 저질 체력과 갱년기 극복을 위한 100일 달리기. 내가 갱년기라고? 할 일이 있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의 연속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소파에 파묻혀 버렸다. 이상하게 의욕은 떨어졌는데 식욕은 왕성했다. 우울하면 밥맛이 없다는데 나는 밥 먹고 돌아서서 후식을 먹고 중간중간 간식도 챙겨 먹었다. 체중계의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입에 음식 넣는 행위를 제어할 수 없었고 급기야 갱년기는 증상이 아니라 병이 아닌가 싶어졌다. 결국 병원을 찾았다. 갱년기라 그렇다는 진단이라도 받으면 쉴 새 없이 먹어버린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이상 없습니다.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다행이었지만 갱년기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갱년기는 한 가지 증상의 유무만으로 쉽게 진단할 수 없다. 갱년기 증상은 보통 안면 홍조, 손발 저림, 관절통, 불면증 등의 신체적 변화와 짜증, 우울,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같은 정서적 변화, 그리고 은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의 변화, 자녀의 출가로 생긴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이 뒤섞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중년에 접어들어 겪는 갖가지 변화를 갱년기라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50세쯤 갱년기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갱년기는 이런 인식이 습관화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되기 때문이다. 50세가 되었다고 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모든 증상을 갱년기라 그렇다고 치부하는 건 위험하다. 사실 50세는 갱년기의 나이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성숙한 완숙미를 가질 수 있는 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야 만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사는 게 바빴다. 바쁘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유용한 변명거리가 되어준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 모임에 빠질 때 등 인간관계의 대소사를 챙기지 못할 경우 바쁘면 일단 용서가 된다. 심지어 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병들고 아픈데도 말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바쁘면 많은 것이 용서된다. 쟤는 바빠서 그래. 이 말 한마디면 면죄부를 받는다. 무언가 개운치는 않지만 더 이상의 터치는 없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멈추고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나는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를 생각해 본다. 멈추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더니 나에게 보이는 건 그리 바쁘지 않으면서 바쁜 척, 여유 있게 해도 될 일을 바쁘게 해내려 자신을 채근하던 모습이 보였다. 뜻하지 않게 강제된 여유가 처음에는 낯설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적응하고 나니 왜 그토록 바쁘게 살았을까 의문이 든다. 강제적인 멈춤일지언정 이런 시간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를 성찰해 볼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다. 한파에 얼어붙은 강바닥처럼 미동도 없는 시간은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던 가족과 인간관계, 그리고 그저 그런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핑계로 메꾸며 살았던 삶의 미세한 균열이 보이고 썩 괜찮아 보였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바빠야 좋고 바빠야 성실한 것이고 바빠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던 세상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더니 급기야 멈춰버렸다.
정신없이 보내던 내 삶도 느려지더니 멈추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쉬는 것도 이틀이면 무료해진다. 무엇을 해볼까? 무엇이라도 찾아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무턱대고 바쁜 척이 아니라 열정을 쏟을 만한 일에 제대로 된 에너지를 써보고 싶었다. 바쁠 때 바쁘고 쉴 때 확실히 쉬는 삶. 24시간을 긴장하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반성한 나름의 성찰이었다. 바쁘되 서두르지 않고 서두르지 않기에 정리된 마음으로 차곡차곡 삶이라는 시간을 쌓아가 보기로 했다. 긍정심리학자 소냐 루버머스키의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에는 행복의 파일을 50%는 유전, 10%는 환경, 40%는 의도적인 활동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다시 디자인해 보려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다면 쾌활함을 유지하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도달한 결론은 웃음이었다. 우선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에 대응해 보려 했다. 그리고 이런 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일단 문제에 대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태도를 취했더니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실수가 줄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를 고민하니 실수했다는 현실과 그로 인한 감정 등에 취하기보다 본질을 생각하고 대처하려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시간에 진솔한 웃음을 짓게 되면 상대는 안도하고 감동하며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아간다. 상대와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문제를 들여다보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리고 관계가 좋아진다. 웃음은 가식이 아니다. 웃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운동을 좋아했다.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등산, 수영, 자전거, 골프까지. 아마 지인들은 나를 떠올릴 때 아웃도어 스포츠 우먼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지는 못했다. 혼자 하기 싫어서,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갖가지 이유를 댔다. 그러다 50세가 되었다. 더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된 것이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춘천 마라톤 출전이었다. 영화 마라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자 가을의 전설이라 불리는 춘천의 호반을 달려보고 싶었다. 51세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용기를 냈다. 그러나 마라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운동이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관절 조심해. 내가 아는 사람 마라톤 하다 지금은 걷지도 못해. 나이 들면 가벼운 운동이나 하지 뭐하러 마라톤을 해 위험하게. 누구 하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주변에 걱정만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나를 응원해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나는 곧장 동네 마라톤 클럽에 가입했다. 그곳에는 정말 마라톤에 열광하는 사람만 모여 있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기로 약속한 날에는 영락없이 나타나 달렸다. 중독도 그렇게 지독한 중독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라톤에 한창 재미를 붙일 즈음 코로나19가 터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라톤 클럽도 중단되고 조금씩 돌던 생기도 사그라졌다. 달리지 못하니 삶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라톤 선배에게 나는 새벽형 인간이라 예전에는 아침에 벌떡벌떡 잘도 일어났는데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럼 이참에 새벽에 일어나 달리기를 한번 해봅시다. 매일 새벽에 만나 10km를 달려보는 거 어때요? 하며 제안을 해오는 게 아닌가.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나는 주저없이 코를 외쳤다. 예정에 없는 일이었지만 분명히 새로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았다. 혼자 달릴 수 있는 마라톤이야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 한번 달려보자. 매일 달리다 보면 무언가 좋아지는 게 있겠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 싶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말이다. 살면서 생각을 바꾸어 운명이 바뀐 사람을 몇 명이나 보았나? 심리학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런 사람이 친구 중에도 있고 이웃집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보았을 때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책 속의 인물이거나 동기부여를 해주는 강사들 뿐이다. 나는 매번 마음은 먹지만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손발로 이어지는 여행이라더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그만큼 어려웠다. 예전에 웃음 치료가 들불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다. 열심히 살면 나아질 줄 알았던 삶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가 위태로울 때였다. 서민의 희망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시기. 미래를 위한 맹목적인 노력과 희생만이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님을 알았던 시기였다.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큰 행복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얻기보다 작은 행복이라도 지금 당장 느끼길 바랐다. 웃음이라는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두는 자세.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써 현재의 자리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어린아이를 꺼내어 한바탕 웃으면 행복하게 된다니 이처럼 짜릿한 유혹이 어디 있을까? 나는 그 불에 덩실덩실 춤추고 강의하며 크게 웃었다. 행복한 사람처럼, 정말로 신나고 즐거운 사람처럼 말이다. 신기했다. 즐겁고 신나지는 않은데 웃다 보니 행복이 온몸을 가득 메우는 느낌이 들었다. 행복한 척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기법, 행동하는 긍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다. 웃음치료 덕분에 나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는 이론을 산 경험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새벽 달리기도 마찬가지다. 단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뿐이었는데 그것이 꾸준한 운동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는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코를 외친 덕분에 나는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되었다.